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유라시아를 향한 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리즈 슬라브 마기오른다의 지난 서막에서는 슬라브의 개념과 동서남 슬라브의 구분 그리고 슬라브 문화의 특징을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제1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주연입니다. 제1막에서는 동슬라브, 그중에서도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를 중심으로 슬픔의 역사와 그 속에서 피어난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홀로도모르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빨강, 파랑, 하양이 들어간 삼색기를 주로 사용하는 여러 슬라브 국가와 달리 우크라이나의 국기는 파랑과 노랑 단 두 가지 색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새파란 하늘 아래 끝없이 펼쳐진 노란 밀밭을 상징하는 국기처럼 우크라이나는 오래전부터 소련의 곡물창고, 유럽의 빵바구니로 불리던 대표적인 곡창지대입니다. 이는 우크라이나를 대표하는 비옥한 흑토 덕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농사짓기에 최적화된 이곳의 흙 덕분에 우크라이나는 예로부터 유럽 최대의 농산지로 손꼽혀왔습니다. 그런데 1930년대 초 가장 비옥한 땅으로 손꼽히는 이 지역에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굶어 죽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홀로도모르라 불리는 우크라이나 대기근입니다. 대체 어떤 천재지변이 있었길래 이렇게 비옥한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는가 싶지만 실상은 그보다 더 끔찍하고 잔인했습니다. 홀로도모르는 가뭄이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다분히 악의적인 정책과 의도적인 방관으로 일어난 인재였던 것입니다. 1931년 우크라이나 지방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소련 정부는 엄청난 양의 곡물을 징발해서 농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었습니다. 끔찍한 우크라이나 대기근의 서막이었습니다. 가뭄도 원인이었지만 무엇보다 이 지역을 처참한 기아의 현장으로 몰고 간 것은 당시 소련 정부의 무시무시한 곡물 징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사실 스탈린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이 지역 농민들을 엄중히 벌하겠다는 본보기적 성격이 강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비옥한 땅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대량 수출해서 그 돈으로 공장을 짓고자 했던 스탈린은 소비에트 전역의 농업을 집단화시키고 모든 땅과 생산물을 국가가 관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대대로 물려놓은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평화롭게 살아온 우크라이나 농민은 땅에 대한 애착이 유난히 강했고 이들은 정부의 정책에 단호히 맞섰습니다. 스탈린은 기다렸다는 듯이 저항하는 농민들에게 인민의 적이란 낙인을 찍고 강제 수용소로 보내버렸고 끌려간 이들의 집과 재산은 당에서 몰수해 갔습니다. 문제는 이런 와중에서도 농민들의 저항이 끊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지역의 저항이 거셌는데요. 대대로 이 지역은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건 투사들을 많이 배출한 곳이었고 주민들 역시 이에 대한 자부심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가져가기 전에 스스로 창고를 불태우고 소와 말을 죽이면서까지 정부에 강경히 맞섰습니다. 스탈린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소련 전 지역의 본보기를 삼기 위해서라도 우크라이나를 가만둘 수 없다고 생각한 그는 무자비한 징벌을 시작했습니다. 소련 정부는 모든 우크라이나 농가와 창고를 샅샅이 뒤지면서 마지막 남은 곡실 하나까지 싹싹 긁어갔고 심지어는 다음 해를 위해 남겨둔 곡물 종자와 씨암탉마저 빼앗아 갔습니다. 애써 수확한 작물은 물론 최후의 종자와 씨감자까지 탈탈 털린 사람들은 기댈 데가 없었습니다. 전쟁보다 더한 기아와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은 무엇이든 먹었습니다. 나무 껍질을 끓여 먹고 벽지를 뜯어먹고 흙을 파서 배고픔을 달랬습니다. 매일같이 사람들이 쓰러지고 죽어가는데도 당은 곡식을 가져갔고 한 알이라도 손대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처형했습니다. 어느덧 해가 바뀌었지만 스탈린의 가혹한 정책은 누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소련 어느 지역으로도 이사를 가거나 떠날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다른 지방에서의 접근도 불가능했습니다.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채 우크라이나는 죽음의 땅으로 변했습니다. 그렇게 1932년부터 33년까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기아와 영양실조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쟁과 내전 때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죽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유럽을 통틀어 가장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에서 수백만 명이 굶어 죽은 이 아이러니한 비극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깊은 상처와 아픔을 남겼습니다. 사실 소련 정부에게 우크라이나는 거슬리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15개 소련 연방 중에 러시아 다음으로 거대한 영토와 인구, 무엇보다 비옥한 흑토에서 나오는 풍부한 농산물은 소련의 힘과 경제를 지탱하는 기둥이었죠. 그러나 한편으로 우크라이나는 역사적으로 늘 고분고분하지 않은 골칫덩어리였습니다.
예전부터 이 지역은 농민 반란의 진원지이자 자유로운 유목민인 까자크의 터전이었고 내전 때는 적군에 대항해서 싸운 백군의 요충지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모로 소련 정부에게는 눈엣 가시 같은 곳이었죠. 그래서 스탈린이 홀로도모르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힘을 꺾고 기를 죽이려 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홀로도모르와 관련해서 많은 이들이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당시 서방의 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소련 정부가 쉬쉬하며 감춘 건 사실이지만 소련 내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소한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움직여온 서방이 이 거대한 땅에서 일어난 대규모 기근에 대해 모를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서방 역시 대공황으로 혼돈과 불안을 겪고 있던 터라 남의 사정에 눈을 돌릴 틈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미국과 소련이 미묘하게 힘의 균형을 맞춰가는 시기다 보니 서로 조심스레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모두가 애써 모른 척하며 우크라이나의 비극을 방치하는 결과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런 살얼음 같은 시대에 용기 있게 우크라이나 대기근의 진상을 알리고자 한 기자가 있었습니다. 영국 웨일즈 출신의 가레스 존스인데요. 아그네치카 홀란드 감독의 영화 미스터 존스는 바로 그의 활약을 다룬 작품입니다. 1932년 우크라이나 잠입 취재를 통해 대기근의 참상을 직접 목격한 존스는 어렵게 이를 기사화하는 데 성공하지만 소련은 물론 서방 언론에 의해서도 무참히 묵살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당시 뉴욕타임즈의 모스크바 특파원이자 가장 힘있는 서구의 언론인이었던 월터 듀란티는 존스의 기사는 사실이 아니며 상상력으로 쓴 기사라고 일축했습니다. 몇 년 뒤에 존스는 중국 내몽고에서 취재하던 중에 강도단에게 살해를 당했는데요. 여러 정황상 그의 죽음에 소련의 비밀 경찰이 개입되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영화 미스터 존스는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의 마지막 문장으로 끝을 맺습니다. 창밖의 동물들은 돼지와 인간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러나 이미 어느 쪽이 인간이고 돼지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영화는 의도적으로 이 장면에서 미국과 소련이 경제협력을 위한 회동을 마치고 화려한 파티를 즐기는 모습을 겹쳐서 보여줍니다. 오웰의 동물농장은 동물들의 반란과 이후의 모습을 통해 혁명 이후 소련 사회를 우화적으로 그린 작품입니다. 극중 계급투쟁의 적이었던 돼지와 인간은 마지막에 아군과 적의 구분 없이 어우러져 지도층만의 파티를 즐깁니다. 감독은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통해 존스가 목숨 걸고 보도한 기사를 묵살한 채 자신들의 회동을 자축하고 있는 소련 정부와 서구 사회 모두 동물농장에 돼지와 다를 바 없음을 은유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홀로도모르는 스탈린이 죽은 뒤에도 제대로 규명되지 않다가 1991년 소련이 해체된 뒤에야 비로소 공론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홀로도모르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국가기념일을 제정하고 이를 제노사이드로 규정할 것을 유엔에 요청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제기구를 통한 공식적인 인정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현실에서 진실은 여전히 제대로 알려지지 못하고 있으나 조지 오웰의 이야기와 아그네치카 홀란드의 영화는 전 세계 많은 이들에게 비판의식과 각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새삼 이야기의 힘과 생명력, 그리고 잊어서는 안 될 것들을 기억하는 예술가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동슬라브 지역의 또 다른 비극, 체르노빌 원전 사건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986년 4월 26일, 당시 소련에 속해 있던 우크라이나 북부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4호기에서 대규모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거대한 원자로 지붕이 날아가면서 엄청난 방사성 물질이 퍼졌고 사람들은 원인을 모른 채 죽어갔으며 도시와 자연은 오염물질로 가득 찼습니다. 사고 당시 바람이 북쪽으로 불면서 체르노빌 남쪽인 우크라이나 지역보다 북쪽 벨라루스에 더 막대한 피해를 주었습니다. 벨라루스는 초토화되었고 이 사고로 500개가 넘는 마을을 잃었습니다. 체르노빌은 원자력의 무시무시한 위험을 전 세계에 알린 첫 번째 사고였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재앙 앞에서 사람들은 우왕좌왕했고 방사능의 치명적인 위험을 깨닫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도 체르노빌로 인한 피해는 공식적인 집계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방사능은 형체가 없는 데다 후유증이 수백 년에 걸쳐서 나타나다 보니 정확한 피해 규모를 측정할 수 없다는 게 이 사고의 더 큰 비극이었습니다. 한편 체르노빌 사고에 대한 소련 지도부의 대처는 아니라고 무책임했습니다. 당국은 사건 발생 후 닷새가 지나서야 사고 경위를 발표했고
대부분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숨겼습니다. 이로 인해 소련 정부는 내외적으로 엄청난 비난과 비판을 받았습니다. 사건 후에 보여준 이들의 대응과 사고 처리는 소비에트 체제가 얼마나 경직되고 부패되었는지를 여실하게 드러냈고 서방 세계는 물론 소련 인민들조차 당에 대한 믿음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체르노빌 사고는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함께 소련의 붕괴를 부추긴 가장 큰 원인으로 손꼽히는 사건입니다. 35년도 넘은 이 사건이 새롭게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데는 HBO 방송국에서 만든 드라마 체르노빌의 영향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굉장히 어둡고 암울한 이야기임에도 이 시리즈는 엄청난 인기를 모으면서 체르노빌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우리나라에도 소개되어서 많은 마니아층을 만들어냈습니다. 드라마 체르노빌의 가장 큰 장점은 꼼꼼한 고증과 기록을 통해 이 사상 초유의 재앙을 매우 사실적이고 치밀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드라마의 초반부는 갑작스러운 원전 폭발 후 갈피를 못 잡고 허둥대는 사람들과 당시 그들이 얼마나 방사능에 무지했는지를 중점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소련 당국의 안일한 대처와 부조리한 수습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패한 관료들과 위계적이고 폐쇄적인 당의 민낯이 드러납니다. 사건이 터진 후에도 재빨리 대처에 나서기보다는 쓸데없는 회의만 계속하는 모습은 체르노빌이 왜 소련의 붕괴를 재촉했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만듭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 드라마에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은 사고 현장에서 죽어간 이름 없는 영웅과 희생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순직한 소방관들. 폭발 직후 불을 끄기 위해 현장에 도착한 이들은 가장 먼저 방사능에 노출되었고 가장 먼저 죽었습니다. 필사적으로 다른 원자로의 폭발을 막은 연구원들과 오염수가 퍼지는 걸 막기 위해 원자로의 수문을 연 잠수부들, 끝도 없이 실려오는 환자들을 어떻게든 구하려고 한 의료진들의 활약이 이어집니다. 당시 원자로 위쪽에 쌓인 폐기물은 워낙 방사능 수치가 높아서 달 탐사 로봇마저 망가질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치우지 못했을 때의 피해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군인들이 한 사람당 2분씩 삽으로 퍼서 버리고 다시 교대하면서 폐기물을 날랐습니다. 이들은 살아있는 로봇이라는 의미에서 바이오 로봇이라 불렸습니다. 체르노빌에서는 문제 하나를 해결할 때마다 목숨 몇 개가 필요한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너무 위험한 일이어서 명령은 곧 사형 선고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자원자들이 나타났고 자신의 목숨과 바꾸면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날 그곳에서 이름 없이 사라져간 소방관과 구조대원, 광부와 군인들. 이 사람들이 없었다면 몇 배는 더 끔찍한 지옥이 펼쳐졌을 것입니다.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체르노빌의 영웅이자 전설입니다. 이 드라마는 바로 그런 인물들을 화면 위에 되살렸다는 점에서 충분히 의미 있는 작품입니다. 놀랍게도 체르노빌 원전은 여전히 가동 중입니다. 더 이상 원자력 발전을 하진 않지만 몇몇 지역에 전력을 보내는 기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사오기는 현재 석관이라는 거대 콘크리트 구조물로 쌓여 있는데요. 여전히 그 안에는 엄청난 방사능 물질이 담겨 있습니다. 석관의 유효기간이 끝났을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아직 풀지 못한 숙제 중 하나입니다. 한편 체르노빌 사고 이후 25년, 후쿠시마에서 또 다른 원자력 사고가 터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재앙이 또다시 인간을 덮쳤습니다. 후쿠시마 사고는 체르노빌 사태와 같은 사고가 몇 세기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한다는 낙관적인 시각을 단번에 뒤집었습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인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의 작품 체르노빌의 목소리에는 미래의 연대기라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1986년에 체르노빌을 이야기하면서 왜 작가는 미래의 연대기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책을 읽고 나면 왜 이런 부제가 붙었는지 너무나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나는 과거에 대한 책을 썼지만 그것은 미래를 닮았다라고 작가는 말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문장입니다. 네, 제1막은 이렇게 동슬라브의 비극과 이야기에 대해 소개해 보았습니다. 다음 제2막에서는 서슬라브, 그중에서도 체코의 역사와 이야기에 초점을 맞춰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